오늘은 스웨덴 작가의 작품인데요. 요나스 요나손이라고 1961년도에 태어난 작가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읽겠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분이 쓴 것 중에 샘을 할 줄 아는 문맹 여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작품은 2007년에 쓰여진 작품으로 제목은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 작품 샘을 할 줄 아는 문맹 여인보다는 먼저 출간된 작품인데요. 내용은 길어요. 내용은 장편 소설이라서 길지만 재밌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첫 번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손 작가가 지은 제목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모경 씨가 옮겼습니다. 먼저 첫 장에 이 책을 쓴 동기가 간략하게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청중을 휘어잡는 재능이 있으셨다. 코담배 냄새를 물씬 풍기며 지팡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벤치에 앉아 계시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그분의 손주인 우리가 입을 해 벌리고서 하던 질문도 아직 귀에 생생하다. 할아버지, 그게 진짜 정말이에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단다. 라고 할아버지는 대답하셨다. 이 책을 그분께 바친다. 요나손 1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그가 좀 더 일찍 결정을 내려 남자답게 그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알란 칼소는 행동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노인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벌써 말름셰핑 마을에 위치한 양로원 1층의 자기 방 창문을 열고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이 고개에 가까운 동작으로 그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사실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니 이날 알라는 100살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양로원 라운지에서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시장도 초대되었고 한 지역 신문도 달려와 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금 노인들은 모두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성질머리 고약한 알리스 원장을 위시한 양로원 직원 일동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파티의 주인공만이 불참하게 될 거였다. 2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알란 칼소는 양로원 건물을 따라 길게 뻗은 펜치꽃 화단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밤색 재킷과 밤색 바지 차림이었다. 발에도 같은 색 펠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꼬락선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가 나이 100살이 되어도 우아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랴. 그는 자신의 100회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이 또한 그 나이에는 희귀한 일이었으니 그 나이까지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은 까닭이다. 알라는 자기 방에 다시 기어 올라가 신발을 신고 나오는 게 어떨까 하고 얼핏 망설였다. 하지만 재킷 안 주머니 속의 지갑이 불룩하게 만져지는 느낌에 이대로 떠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알리스 원장이 누구인가? 알란이 어딘가에 술병을 숨겨놓으면 귀신같이 찾아내는 범상치 않은 육감의 소유자가 아닌가?
어쩌면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벌써 그의 방안을 빙빙 돌며 코를 킁킁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친김에 그대로 튀어버리는 편이 나았다. 화단에서 빠져나올 때 그의 두 무릎은 음산하기 그지없는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그의 기억으로는 지갑 속에 100크로나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앞으로 도망다니며 지내야 할 터인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개를 돌려 양로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거처가 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꼭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다른 때, 다른 곳에서 죽는다고 하여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100세의 노인은 오줌 슬리퍼, 어느 연령대에 이른 사내들이 자신의 슬리퍼 끄트머리 이상으로 오줌발이 뻗지 않기 때문에 슬리퍼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오줌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길을 떠났다. 먼저 공원을 가로지른 다음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이 마을을 가끔씩 떠들썩하게 만들곤 하는 놀이장터가 서는 널찍한 공터를 지났다. 그렇게 몇백 미터 정도 걸은 알라는 이 고장의 큰 자랑거리인 중세 교회당 뒤편에 있는 한 무덤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을 조금 쉬게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리 열렬한 신자는 아닌 편이라서 이곳이라면 잠시 호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엉덩이를 깔고 앉은 묘석 아래에 누워있는 헨닝 알고트손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헨닝이라는 친구는 자그마치 벌써 61년 전에 세상을 떴다. 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헨닝이 왜 39밖에 안 되는 나이로 죽어야 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으리라. 하지만 알라는 그것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 양로원에 웅크리고 앉아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고 되는 것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몸뚱이는 늙어서 삭신이 쑤실지라도 알리스 원장에게서 멀리 벗어나 실컷 돌아다니는 일이 이 친구처럼 6자 땅 밑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백혜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무릎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헨닝 알고트손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이 대책 없이 시작된 도피 행각을 계속해 나갔다. 알라는 남쪽 방향으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걸은 끝에 어느 야트막한 돌담에 가로막혔다. 채 1미터도 안 되는 높이였지만 알라는 100살 넘은 노인 내지 높이뛰기 챔피언이 아니었다. 돌담 저편에는 말름셰핑의 버스 터미널이 있었다. 그때야 노인은 자신의 후들거리는 두 다리가 자신을 아주 유용한 장소일 수도 있는 저것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그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적이 있었다. 정말이지 장난 아니게 힘들었다. 알라는 그와 터미널 사이를 가로막은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돌담 앞에서 그때의 일을 골똘히 생각해 봤다.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던지 돌담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돌담이 최소한의 크기로 줄어들었을 때 알라는 그의 나이와 빌어먹을 무릎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 오를 수 있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 말름셰핑은 매우 한적한 마을이었고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망쳐 나온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100번째 생일을 추가하지 않기로 작정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비척비척 역사로 들어갔을 때 대합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합실 중앙에는 벤치 몇 개가 등을 맞대고 두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매표 창고 두 개가 보였다. 그중 하나는 닫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몹시 왜소한 체구에 콧등에는 동전만한 둥근 태 안경을 걸쳤으며 한 가닥 남은 머리칼을 대머리를 감추려고 정수리로 정성스레 끌어올린 제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알란이 들어오자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컴퓨터 화면에서 들어 올렸다. 승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다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란은 대합실에 있는 승객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홀 저쪽 구석에 키가 껑청한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긴 금발머리는 기름기로 쩔어 있고 하관은 성긴 턱 수염으로 덮여 있으며 등짝에 Never Again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을 걸친 차림이었다. 청년은 글씨를 못 읽는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는 장애인용 화장실 문에는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사용 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년은 결국 옆의 문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거기서도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커다란 회색 트렁크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듯 보였는데 화장실은 이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비좁았다. 알란이 생각하기에 이 청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트렁크를 밖에 놔두던지 트렁크를 들여보내고 자신은 바깥에 서 있든지. 사실 알란은 청년의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정신은 천근 같은 두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겨 창고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 힘겨운 작업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창고에 도착한 그는 왜소한 사내에게 물었다. 혹시 어떤 목적지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는 대중교통수단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차표값은 얼마나 되는지. 왜소한 사내는 피곤해 보였다. 그는 노인의 긴 질문을 듣다가 중간에 흐름을 놓친 모양이었다.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되물었기 때문이다. 영감님께서는 어딜 가시고 싶으신데요? 알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오늘 자신에게는 첫째, 출발 시간과 둘째, 차비가 행선지와 교통수단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방금 설명했다고 말했다. 왜소한 사내는 운행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3분 후에 202번 버스가 스트렝네스 방면으로 출발해요. 이거면 괜찮겠어요? 알란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왜소한 사내는 다시 알려주기를 버스는 터미널 출입구 바로 앞의 주차장에서 출발하며 운전기사에게 직접 차표를 사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했다. 알란은 만일 차표를 팔지 않는다면 대체 이 매표 창구에 붙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태여 말하지는 않았다. 이 친구 자신도 그걸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므로 어쨌든 알란은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그 표시로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려 했으나 급히 나오느라 모자를 입고 온 터라 헛손질만 하고 말았다. 백세 노인은 비어있는 벤치에 홀로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양로원에서 그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빌어먹을 파티는 오후 3시, 다시 말해 12분 후에 시작될 터였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릴 거고 그러고는 난리가 날 거였다. 슬며시 미소를 짓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군가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견눈으로 발견했다. 기름기에 쩐 긴 금발에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 차림의 그 꺽다리 청년이었다. 그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커다란 트렁크를 질질 끌며 알란에게 똑바로 걸어왔다. 알란은 이 장발의 친구와 몇 마디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짐작했다. 하지만 그리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테니까. 과연 짤막 하나마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은 알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를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이! 알란은 청년도 좋은 오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상냥하게 대답하고는 자신이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바로 그거였다. 청년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알란이 자기 트렁크를 봐주기를 원했다. 그 소망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똥 좀 싸고 올게. 알란은 자신이 나이가 꽤 들고 조금 쇠약해지긴 했지만 시력만큼은 훌륭하기 때문에 잠시 가방 지키는 일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버스를 타야 하니 빨리 다녀오라고 부탁했다. 청년은 마지막 문장을 듣지도 않았다. 알란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몸을 획 돌려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백세의 노인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니었다. 또 청년의 무례한 태도에 특별히 역정이 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청년에게 일말의 호감도 느끼지 못했으며 아마도 이 점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02번 버스는 청년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직후에 도착했다. 알란은 버스를 처음 본 다음 트렁크를 내려다 보았고 또 버스를 쳐다본 다음 다시 트렁크를 내려다 보았다. 트렁크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다. 또 쉽게 잡아 끌 수 있게끔 손잡이도 달려 있었다. 알란은 삶의 부름에 대해 좋아 라고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버스 기사는 친절하고도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이 큰 트렁크를 버스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알란은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가 저축해 놓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세는 동안 기사는 스트랭네스까지 갈 거냐고 물었다. 지갑 안에는 지폐 650크로나와 약간의 동전이 들어 있었다. 알란은 돈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기사의 코 밑에 50크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고 물었다. 당신 생각으로는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소? 버스 기사는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까지 가려는데 그 요금은 얼마요? 라고 묻는 승객들은 봤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웃었다. 그런 다음 요금표를 살펴보고는 48크로나면 뷰링의 역 정류장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디가 됐든 상관없었다. 버스기사는 훔친 트렁크를 운전석 뒤의 짐칸에 실은 뒤 그에게 티켓과 거스름돈 2크로나를 내주었다. 알란은 차의 맨 앞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는 차창을 통해 터미널 건물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기사가 기어를 1단으로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도 화장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알란은 부디 청년이 변기 위에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빌었다. 화장실을 나오면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날 오후 스트랭네스행 버스 안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좌석에는 플랜에서 승차한 중년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중간쯤에는 유모차에 눕힌 아기를 포함해 아주 어린 두 아이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느라 솔베르가 정류장에서 진땀깨나 흘린 젊은 어머니가 있었고 노인은 자기가 왜 트렁크를 훔칠 생각을 했을까 자문해 보았다. 그냥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니면 주인이 불안당 같은 녀석이라서? 아니면 트렁크 안에 신발 한 켤레와 심지어 모자까지 하나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그것도 아니면 자신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 중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뭐 인생이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따금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가 좌석에 편안히 자리 잡으며 내린 결론이었다. 버스가 베른담멘을 지날 때 종각에서 3시 종을 울렸다. 알란은 오늘 하루가 사뭇 만족스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낮잠을 즐길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알리스 원장은 말름셰핑 양로원 1호실의 방문을 두드렸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알란! 알란! 말썽 좀 그만 부려요. 사장님을 비롯해 모두가 모여 있어요. 내 말 들려요? 또 술을 퍼마신 건 아니겠죠? 알란! 얼른 나오라고요. 어서!
이와 거의 같은 시각 말름 쇼핑터미널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문이 삐걱 열렸다. 그리고 청년이 이제는 살 것 같다는 얼굴로 나왔다. 그는 한 손으로는 허리띠를 조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대합실 한가운데까지 걸어 나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딱 굳었다. 두 줄의 벤치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내뱉었다. 이런 옌병을 씨부랄 빌어먹을. 그는 다시 몸을 추스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이 역같은 늙은이야. 너 오늘 죄졌어.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3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2005년 5월 2일 오후 3시 하고도 몇 분이 지났을 때 말름 쇼핑은 더 이상 평온한 마을이 아니었다. 화가 나 새빨개졌던 알리스 원장의 얼굴은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문 열쇠가 들려 있었다. 알라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아 그가 창문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금방 밝혀졌다. 또 그가 남긴 발자국 덕분에 그가 펜치꽃 화단 안에서 잠시 꾸물거리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플랜 시장은 자신이 나서서 수색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사람들에게 2인 1조의 팀들을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노인이 멀리 가지는 못했을 터이므로 가까운 곳부터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했다. 그리하여 한 팀은 공원으로, 다른 한 팀은 주가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으로. 알리스 원장은 알란이 이따금 술을 구하러 이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류 판매점으로 보내졌다. 세 번째 팀에겐 스토로가탄 거리의 다른 상점들로 가보라는 임무가 맡겨졌고 마지막 팀은 언덕 위의 농가로 떠났다. 시장은 양로원에 남아 아직 증발하지 않은 다른 노인네들을 감시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참이었다. 파견한 팀들에게는 조용히 행동하라고 일렀다. 이런 사소한 일로 너무 법석 떨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경황 중에 자신이 파견한 팀 가운데 하나는 지역신문 리포터와 사진사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버스터미널은 1차 수색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수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기름기에 쩐 긴 금발에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 차림을 한 그 청년이었다. 터미널 전체를 샅샅이 뒤졌으나 노인네도 트렁크도 찾아내지 못한 청년은 유일하게 열려있는 창구를 지키는 왜소한 사내에게서 노인네의 행선지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리라 마음먹고는 그 앞에 떡 버티고 섰다. 왜소한 사내는 비록 일에 지쳐있긴 했지만 자신의 직무에 긍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시끄럽게 구는 청년에게 점잖게 설명했다. 승객들의 사생활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며 자신은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노라고. 청년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왜소한 사내가 한 말을 스웨덴어로 번역해 보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고 나서 왼쪽으로 5m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 매표 창구의 튼튼한 문 앞까지 갔다. 그는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오른쪽 붓줄을 내질러 문짝을 박살내버렸다. 왜소한 사내는 구조 요청을 위해 수화기를 집어들 틈도 없이 청년에게 두 귀를 붙잡혀 꼭두각시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난 내 승객들의 사생활 따윈 아무 관심 없어. 그리고 넌 인간들의 입을 열게 만드는 내 실력이 얼마나 기똥찬지 곧 알게 될 거야. 청년은 이렇게 말한 다음 그를 회전의자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는 만일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버틸 경우 자기가 망치와 끌을 가지고 그의 생식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 묘사가 얼마나 생생했던지 왜소한 사내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금방 털어놓았다. 다시 말해 그 늙은 양반은 아마도 스트렝레스로 가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평소 승객들을 염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 버스를 탈 때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단다. 왜소한 사내는 이제 청년이 만족했기를 바라며 불안스레 그를 쳐다보고는 노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어야 좋을 거라는 걸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덧붙였다. 말렘 셰핑과 스트랭네스 사이에는 12개의 정류장이 있다. 물론 노인은 그중 어느 정류장에서도 내릴 수 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버스 기사에게 물어보라. 운행 시간표상으로 그 버스는 플랜으로 돌아오면서 저녁 7시 10분에 말렘 셰핑을 다시 지나가기로 되어 있다. 청년은 겁에 질린 얼굴로 욱신거리는 두 귀를 부여잡은 왜소한 사내 옆에 앉았다. 좀 생각해 봐야겠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왜소한 사내에게서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의 트렁크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어떨까? 그러면 버스 기사가 경찰을 이 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그렇게 급할 것도 없었다. 그 늙은이는 엄청 나이가 들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무거운 트렁크까지 끌고 다니는 처지이기 때문에 스트랭네스보다 더 멀리 가려면 반드시 기차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 몇 사람의 귀를 잡아 가볍게 흔들어 주기만 하면 늙은이의 자취를 추적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일 터였다. 청년은 사람들의 닫힌 입을 열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크나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을 마친 청년은 문제의 버스를 기다렸다가 운전기사와 화끈한 대화를 한 차례 가져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청년은 왜소한 사내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다. 만일 방금 일어난 일을 경찰 또는 그 누구에게라도 발설할 경우 그의 아내와 아이와 집과 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왜소한 사내에게는 아내도 아이도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두 귀와 생식기를 쓸만한 상태로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했으므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겠노라고 영무원의 명예를 걸고 엄숙히 맹세했다. 그는 다음 날까지 약속을 지켰다. 수색팀들은 하나같이 빈손으로 양로원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에 경찰을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시장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자문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리포터가 촐랑 나서며 물었다. 시장님,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시죠? 시장은 그래도 몇 초 동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놈의 독립신문 녀석들은 얼마나 밉살스러운지. 운전기사는 잠들어 있는 알란을 부드럽게 깨워 버스가 비랭의 역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커다란 트렁크를 버스 앞문으로 내리는 힘겨운 작업에 착수했으며 알란은 그 뒤로 내렸다. 운전기사는 늙은 승객에게 혼자서 잘 가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알란은 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한 다음 어쨌든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 그는 스트랭네스 방향으로 다시 출발하는 버스를 눈으로 쫓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했다. 어느덧 오후도 끝자락이었고 해는 높다란 전나무 숲 뒤편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가벼운 재킷과 슬리퍼 차림인 알란이 으스스 한기를 느끼며 얼핏 둘러보니 주변에는 마을도 불행의 역도 보이지 않았다. 숲, 숲, 숲. 오직 어둑한 숲만이 세 방면에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 한 줄기 자갈길이 뻗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충동적으로 끌고 온 이 트렁크 안에 혹시 따뜻한 옷이라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호 통제라. 트렁크는 자물쇠로 튼튼히 잠겨 있어서 드라이버나 다른 적절한 도구 없이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다. 이제는 무작정 걷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자갈길 위에서 얼어 죽을 때만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트렁크는 손잡이 덕분에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알란은 자갈길을 비척비척 장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트렁크는 덜컹덜컹 구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몇백 미터를 걸은 끝에 과거 비랭의 역이었던 곳에 이르렀다. 버려진 철로 하나가 앞을 지나는 폐역이었다. 알란이 아무리 기력이 남다른 100세 노인이라고는 해도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힘을 쏟은 것이 사실이었다. 기진맥진한 노인은 생각을 정리하고 원기도 회복하려고 트렁크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왼쪽에 노란색 초벽이 비늘처럼 들떠 있는 낡은 3층 집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의 역사 건물이었다. 1층의 창문들은 죄다 투박한 널판으로 못질에 막아놓고 오른쪽에는 녹슨 철로가 무성한 전나무 숲으로 파묻혀 들어가고 있었다. 대자연이 아직 레일과 침묵을 완전히 삼켜버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목재로 된 플랫폼은 금방이라도 푹썩 무너져 내릴 듯 했다. 그 끄트머리 널판에 선로 위로 걷지 마시오라고 써놓은 게 흐릿하게 분간되었다. 하지만 알란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상했다. 그 선로보다 오히려 플랫폼이 수십 배 위험해 보였다. 머리가 돌지 않고서는 누가 이 위를 걸으려 하겠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오래지 않아 나타났다. 역사의 낡아빠진 문이 삐걱 열리더니 70살 정도로 보이는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튼튼한 장화를 신었고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눌러 썼으며 체크무늬 셔츠와 등짝에 가죽을 댄 검정 조끼 차림에 밤색 눈과 사흘은 길렀을성 싶은 까칠한 회색 수염의 소유자였다. 플랫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거침없이 걸음을 내딛는 그는 앞에 있는 노인에게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다. 야구 모자의 사내는 그다지 상냥하지 못한 눈으로 알란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태도가 바뀌었다. 아마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이 안쓰러울 정도로 늙어빠진 노인네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여전히 훔친 트렁크 위에 주저앉은 알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은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야구 모자의 사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가 먼저 입을 열기만 기다렸는데 그 일은 곧바로 일어났다. 첫 인상과 달리 그의 말투는 그리 험악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신중한 편이었다. 댁은 누구요? 내 땅에서 뭐하고 있는 거요? 알란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앞에 있는 인간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어쨌거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서 자기를 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이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그는 운에 맡기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다. 내 이름은 알란이다. 오늘로 딱 100살이 되었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꽤나 팔팔한 편이다. 얼마나 팔팔한지 방금 전에 양로원에 작별을 고하고 도망쳐 나왔으며 지금 깔고 앉아있는 트렁크를 어쩌다가 훔치게 되었는 바 그 죄인인 젊은이는 지금쯤 화가 단단히 나 있을 것이다. 또 덧붙이기를 지금 자신의 무릎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이 산책을 잠시 중단하고 여기서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야기를 마친 알란은 꼼짝하지 않고 상대의 선고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아, 정말로요? 야구 모자의 사내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이거 알고 보니 도둑분이시구려. 아마추어 도둑일 뿐이야. 알란은 뚱하게 대답했다. 야구 모자의 사내는 펄쩍 뛰어 선로로 내려와서는 100세 노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정말로 100살이요? 그럼 몹시 시장하시겠구려. 알란은 두 문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었다. 하여 그는
지금 당신 집에 뭔가 먹을 거라도 있느냐? 그리고 혹시 술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야구모저의 사내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율리우스 요온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트렁크를 옮겨주겠으며 집안에 말코 손바닥 사슴고기 스테이크와 마실 것이 조금 있는데 노인의 배와 무릎 정도는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렌은 힘겹게 플랫폼으로 올라갔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율리우스 요온손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 터여서 트렁크 노인의 방문이 뜻밖의 횡재인 셈이었다. 그는 노인의 첫 번째 무릎과 두 번째 무릎을 위해 한 잔씩 건배하고 그의 등과 목을 위해 다시 한 잔을 건배한 다음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또 한 잔씩 부었다. 이 마지막 잔이 분위기를 완전히 풀어버렸다. 알란은 율리우스에게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느냐고 물었고 그 대답으로 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율리우스는 이 나라의 북부, 좀 더 정확히는 후딕스발 근처의 스트렘바카에서 안데르스 요온손과 옐비나 요온손이라는 농부 부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의 심부름꾼으로 일했고 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으로 여긴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얻어맞았다. 25살 때는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 그를 몹시 가슴 아프게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구하려다 연못에 빠져 죽었다. 이 사건도 율리우스를 상심케 했으니 그 송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까닭이었다. 젊은 율리우스는 농장 일에는 별로 소질이 없었고 적어도 이전만큼은 아버지 생각이 옳았다. 노력을 해보고 싶은 마음 또한 없었다. 하여 그는 노후를 위해 임야 몇 헥타르만 남기고 물려받은 땅을 모두 팔아버렸다. 곧바로 스톡홀름으로 올라간 그는 2년 만에 전 재산을 털어먹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낙향의 숲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그는 후디스발 지역 전기회사에 전봇대 5,000개를 납품하겠다고 약간 성급하게 약속했다. 어쨌든 율리우스는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금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아 계약을 쉽게 따낼 수 있었다. 아니 단지 계약을 따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헝가리 난민 10여 명의 도움을 받아 기일 내에 납품하는 데 성공하여 큰 돈을 거머쥐었다. 그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이 존재하는지 미처 몰랐다고 한다. 거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불행히도 율리우스는 조금 사기를 쳐야 했다. 왜냐하면 빌어먹을 나무들이 충분히 자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문장에 명시된 내용보다 길이가 1m 짧은 전봇대들이 인도되었다. 만일 이 고장 농부들이 이 무렵에 콤바인을 사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었다. 후딕스발 전기회사는 이 지역의 밭이며 들판, 여기저기에 기록적인 속도로 전봇대를 박아 놓았다. 수확기가 되자 새로 구입한 콤바인의 조종석에 올라앉은 22명의 농부는 22곳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지나치게 낮게 걸린 전선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 덕에 헬싱란드 지역의 일부분은 몇 주 동안 전기가 끊겼고 콤바인들은 제자리에 서 있었으며 차규기들도 가동을 중단했다. 처음에는 후딕스발 전기회사를 원망하던 농부들은 얼마 되지 않아 분노의 화살을 젊은 율리우스에게 돌렸다. 다른 건 몰라도 신나는 후딕이라는 슬로건이 이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나는 7달 동안 순스발의 한 호텔에 숨어 지내야 했고 그때 가진 돈을 홀라당 까먹었죠. 우리 술 조금만 더 할까요? 알라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그들은 맑고 손바닥 사슴고기 스테이크를 맥주와 곁들여 아주 맛나게 먹고 난 뒤였는데 알라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죽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을 정도였다. 율리우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느 날 그는 순수발에서 죽일 듯한 눈빛을 한 어느 농부가 운전하는 트랙터에 깔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그때 이 고장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조그마한 실수를 1세기 후에도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여 터전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마리에 프레드에 정착해 얼마 동안 좀 도둑으로 먹고 살았다. 다시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는 그립스홀름 호텔의 금전 등록기에서 훔친 2만 5천 크로나로 비링해의 폐역을 샀다. 이 역사에서 지낸 그는 지역사회 언저리에 머물고 밀렵도 하고 화주를 소량 증류해 팔기도 하고 혹은 이웃 사람들 집에서 약간 자유스럽게 집어온 것들을 여기저기에 내다 팔기도 하면서 일종의 기생충처럼 살아갔다. 사실 난 이 동네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에요. 율리우스가 고백하자 알라는 씻고 있던 음식을 꿀꺽 삼키고는 당연히 그럴 것 같다고 논평한 다음 다시 한 입 떠 먹었다. 율리우스가 디저트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더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알라는 자신은 이런 종류의 디저트 제안에는 항상 약하지만 일단 화장실부터 다녀오겠다고 대답했다. 방안이 어둑해지고 있어 율리우스는 일어나 천장 등을 켰다. 그런 다음 화장실은 현관에서 올라오는 층계 오른쪽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돌아오자마자 마실 수 있게끔 슈납스를 2잔 따라 놓겠다고 약속했다. 화장실을 찾아낸 알라는 정확히 자세를 취했지만 늘 그랬듯 애써 내갈긴 오줌의 몇 방울만이 변기에 도달했고 나머지는 슬리퍼 끄트머리에 후두두 떨어져 내렸다. 갑자기 층계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다. 알라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마도 율리우스가 트렁크를 가지고 도망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층계를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발소리는 기름기에 쩐 긴 금발의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 차림의 그 청년의 것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정말로 그자라면 지금 누구와 시시덕거리려고 올라오는 것은 분명 아닐 터였다. 스트랭네스발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3분 일찍 말름셰핑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차 안에 승객이 한 명도 없어 기사는 예정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 플랜을 향해 다시 출발하기 전에 담배나 한 대 태울 요량으로 엑셀을 있는 대로 밟아 달려왔던 것이다. 기사가 담배에 불을 붙이자마자 기름기에 쩐 긴 금발의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 차림의 그 청년이 눈앞에 나타났다. 물론 기사는 그 즉시에는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를 보지 못했다. 손님, 플랜에 가나요? 이렇게 묻는 기사의 목소리가 약간 흐릿해졌다. 이 청년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난 플랜에 안 가고 너도 못 가. 청년의 대답이었다. 그 급한 성격으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청년에게 지독히 힘든 일이었다.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차를 한 대 훔쳐 타고 쫓아가서 버스가 스트랭레스에 닿기 전에 따라잡아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게다가 가만히 보니 길 저쪽에 경찰차들이 떼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저 차들 중 한 대가 금방이라도 터미널 앞에 멈춰서고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와 왜소한 사내에게 당신은 왜 그리 겁먹은 얼굴을 하고 왜 매표 창구의 문짝은 4분의 3 정도가 박살나 있느냐고 물어볼 것만 같았다. 청년은 경찰이 도대체 무엇하러 이 총구석에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보스가 이 말렘쇼핑을 거래 장소로 택한 것은 3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이곳이 스톡홀름에서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중교통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며 셋째는
법의 손길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점이었다. 말름셰핑에는 경찰서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짭새들이 우글대고 있더니 2대의 차량에 나눠 탄 법의 대리인 4명은 청년의 기준에는 사단 병력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먼저 짭새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왜소한 사내가 전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했다. 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청년은 전화기를 박살내버리고 매표 창구 문짝을 대충 다시 달아놓고는 줄곧 그를 감시했던 것이다. 마침내 버스가 텅 빈 채로 도착하자 그는 차량과 기사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버스를 유턴시켜 다시 북쪽을 향해 출발하라고 기사를 설득하는데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거 일이 너무 쉬워져 실감이 안 나는데? 청년이 몇 시간 전에 노인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궁둥이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사는 운전석에서 덜덜덜 떨며 두려움을 가려앉히려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차 안에서의 흡연은 금지 사항이었지만 지금 그가 따르는 유일한 권위는 기름기에 쩐 긴 금발에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기 차림의 꺽다리 청년이었고 그 인물은 그의 바로 뒤 오른쪽 맨 앞좌석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청년은 자기 트렁크를 훔쳐간 자가 어디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운전기사는 50크로나짜리 차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은 그를 아무도 내리는 사람이 없는 비링의 역 정류장에서 내려주었다고 말했다. 또 이 정류장 이름은 어떤 폐역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사실 외에는 이 장소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나이와 트렁크의 무게를 고려해 볼 때 노인이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청년은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는 아직까지도 스톡홀름의 보스에게 이 재수없는 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보스는 단지 세치 혐한으로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능력이 그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트렁크를 분실했다고 보고하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올지는 상상도 하기 싫었다.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보고하는 편이 나았다. 그 늙은이는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튀어버릴 수 있는 스트랭네스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트렁크는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을 듯 했다. 자, 여기가 브링해역 정류장이에요. 버스 기사는 이렇게 알려주며 천천히 차를 갓길에 대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일까? 아직 그가 죽을 때는 아닌 모양이었다. 청년의 무자비한 레인저 군화 아래 숨을 거둔 것은 그의 가련한 휴대전화뿐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만일 그가 플랜으로 얌전히 돌아가는 대신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와 그의 가족은 모조리 죽게 될 거라는 한바탕의 공갈 협박이 뒤따랐다. 청년은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기사는 너무나 공포에 질려 감히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스트랭네스까지 달려갔다. 트레드 걸스가 탄 거리 한복판에 차를 세운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델리아 호텔의 바에 들어가서 위스키 스트레이트 4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리고는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며 바텐더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추가로 위스키 2잔을 더 비운 뒤 바텐더는 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좀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가련한 운전기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약간 진정되자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청년은 길바닥에서 트렁크가 남긴 것처럼 보이는 자취들을 발견했다. 이것이 과연 트렁크 자국인지는 곧 알게 될 터였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서둘러야 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드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시커먼 숲밖에 보이지 않았다. 야트막한 언덕을 하나 넘어서자 아래쪽에 황폐한 노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고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집 2층에 불이 하나 들어오자 이를 으드득 갈았다. 이 영감탱이 너 이제 죽었어.
용변을 마친 아알라는 살그머니 화장실 문을 열고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아뿔싸.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낯설지 않은 청년의 목소리가 율리우스에게 그 역같은 영감탱이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하고 있었다. 알라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신은 발을 까치발까지 하여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주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청년은 말름 쇼핑버스 터미널의 왜소한 사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율리우스의 두 귀를 틀어쥐고 있었다. 불쌍한 율리우스를 쉴 새 없이 흔들어 대면서 알란이 어디 숨었는지 밝히라고 다그쳤다. 트렁크는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니 그걸 들고 그냥 조용히 떠나주면 안 된단 말인가? 율리우스는 오만상을 짓고 있었지만 청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의향은 전혀 없을 듯했다. 알란은 이 목재상 양반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만한 무기라도 있는지 현관호를 돌면서 찾아보았다. 과연 그곳의 잡동사니 중에는 쓸만한 물건이 몇 가지 있었다. 노루발 하나, 널판 하나, 살충제 스프레이 한 통, 그리고 쥐약 한 봉지. 알라는 먼저 쥐약을 쓰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한두 수저 삼켜보라고 청년을 설득할 수 있을까? 노루발은 너무 무거웠고 살충제는... 그는 결국 널판을 선택했다. 알란의 동작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했다. 널판을 들고 청년의 등 뒤까지 달려가는 데는 단 4발짝으로 충분했다. 청년은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걸 언뜻 느낀 모양이었다. 알란이 그를 막 후려치는 순간 율리우스의 귀를 놓으면서 몸을 획 돌린 걸 보면 말이다. 널판을 이마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그는 시선이 고정된 채로 약 1초 동안 석상처럼 서 있다가 주방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뒤로 쿵 넘어졌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았고 신음 한마디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 부엌 바닥에 기다랗게 누워 있을 뿐이었다. 오, 멋진 솜씨네요. 율리우스가 논평했다. 고맙소. 알란이 답례했다. 그리고 대기 약속하신 그 슈납스는 아직도 유하오? 알란과 율리우스는 장발 청년은 발치에서 잠을 자게 놔두고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율리우스는 알란에게 한 잔 건넨 다음 자신의 잔을 들어 건배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트렁크 주인이란 말이지? 율리우스는 잔을 비운 다음 고개를 주걱거렸다. 알란은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사실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었다. 이날 일어난 일들의 대부분은 그 자신도 잘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율리우스를 위해 대충 요약해 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요양원을 도망쳐 나왔으며 또 어떻게 해서 말름 쇼핑버스 터미널에서 자연스레 이 트렁크를 끌고 오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기절에 누워있는 이 청년이 벼랑간 의식이 들어 또다시 날뛸까봐 솔직히 걱정된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때문에 당신의 두 귀가 이렇게 빨갛고 욱신거리는 상태가 되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붙였다. 그러자 율리우스는 거의 화까지 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사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따분하던 내 삶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가져다 주셔서 내가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대꾸했다. 이제 율리우스는 원기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이 문제의 트렁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의했다. 알란이 트렁크가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알려주자 율리우스는 바보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쏘아붙였다. 이 세상에 이 율리우스 요나슨을 막을 수 있는 자물쇠는 없어요. 하지만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 우선 여기 뻗어 있는 이 골칫거리부터 처리하고 봅시다. 이 친구가 다시 깨어나서 아까 하던 짓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설쳐대면 곤란하니까. 알란이 역 앞의 나무 둥치에다 묶어 놓자고 제의하자 율리우스는 만일 이 친구가 깨어나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면 그 소리가 인근 마을에까지 들릴 거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모두가 율리우스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씩 있었다.
그리고 분명 청년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었다. 율리우스에게 좀 더 좋은 생각이 있었다. 그에게는 밀렵한 말코 손바닥 사슴고기를 저장해두는 주방 뒤편에 마련해 놓은 냉동실이 한 칸 있었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가동하지는 않는 것이다. 율리우스는 숲속 오두막에 사는 이웃인 예스타의 전기를 슬쩍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가급적 절제하는 편이 나았다. 냉동실에 가본 알라는 과연 쓸데없는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전무한 그 방이 감방으로는 적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크기는 가로 2m에 세로 3m 남짓. 이런 녀석이 지내기에는 지나치게 넓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가혹한 조건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두 노인은 청년을 끌어다 감방에 옮겼다. 그들이 한쪽 구석의 벽에다 등을 기대어 앉혀놓자 청년은 끙 하고 신음했다. 깨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급히 방을 빠져나와 빗장을 질러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나서 율리우스는 트렁크를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물쇠를 살펴봤다. 그리고 맑고 손바닥 사슴고기 스테이크를 감자와 곁들여 먹을 때 사용했던 포크를 혓바닥으로 쓱 핥은 다음 자물쇠 구멍에 쑤시자 자물쇠가 몇 초도 버티지 못했다. 그는 알란드로 훔쳐온 분은 당신이니 직접 여시라고 권했다. 우리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알란이 대꾸했다. 얻은 것을 정확히 반씩 나눌 거요. 하지만 만일 이 속에 내게 맞는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다면 그건 내가 챙기겠소. 알란은 트렁크 뚜껑을 들어 올렸다. 세상에나! 알란이 외쳤다. 세상에나! 율리우스도 입을 딱 벌렸다. 이 문 열지 못해! 냉동실 쪽에서 고래고래 악쓰는 소리가 들렸다. 4장 1905년에서 1929년 알란 엠마누엘 칼소는 1905년 5월 2일에 태어났다. 바로 전날인 5월 1일 노동절, 그의 어머니는 여성 투표권, 48시간제 유토피아 사회 구현 등을 위해 플랜시가지에서 벌어진 행진에 참여했다. 그녀의 노력은 전혀 헛되지만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진통이 시작되어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녀의 첫 번째 아이이자 유일한 아이인 사내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분만은 윅스홀트 마을의 농가에서 이웃 노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 노파는 산파로서의 재능은 별로 없었지만 나이 9살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맞다, 바로 그 사람이다. 보나파르트의 친구였던 칼 14세에게 직접 절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근방에서는 행색계나 하는 인물이었다. 어쨌거나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별 탈 없이 자라나 어른이 되었고 또 그 이상의 나이에까지 이르렀으니 노파에게 공정하려면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알란 칼손의 아버지는 따뜻하고도 성마른 사람이었다. 자기 가족에게는 따뜻했지만 사회 일반에 대해 특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늘 분노에 차 있었다. 플랜의 부자들 역시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플랜의 중앙 광장 한가운데 서서 피임 합법화를 소리 높여 주장해 10크로나 벌금형에 처해진 날부터는 더욱 그러했다. 이후 적어도 그 자신만큼은 이 피임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알란의 어머니가 남편의 침실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막 6살이 된 알란은 자신도 이제는 충분히 컸으니 왜 아빠의 침대가 주방 뒤 장작광으로 옮겨졌는지 엄마에게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알란도 귀싸대기를 맞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알란은 집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아버지는 낮에는 출근해 그럭저럭 영무원 생활을 계속해 나갔지만 저녁이면 이 모임 저 모임 돌아다니며
사회주의자 동지들과 열띤 정치 토론을 벌였다. 아버지가 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라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적어도 재정적인 면에서만큼은 의무를 다했다. 매주 받은 급료의 대부분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가져다 바쳤다. 적어도 그가 스톡홀름에 올라가는 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날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 이 승객이 누구 앞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것이다. 자신은 조국 수호의 굳은 의지를 국왕께 알려드리기 위해 다른 수천 명의 국민과 함께 왕궁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이다. 그럼 이 주먹에 대해 자신부터 소화해 보시지. 알란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꾸하며 라이트 한 방으로 승객을 쓰러뜨렸다. 참고 1911년에 자유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어쩔 수 없이 입헌군주의 길을 걸어야 했던 구스타프 5세는 좌익 볼세비키를 증오하고 나치 독일의 우호적인 보수주의자였다. 1914년에는 보수적 성향의 농부 수천 명이 왕궁에 모여 국왕에게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국왕은 이른바 궁정연설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당장 해고된 알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열렬한 피임 옹호론자라는 기존의 악명에다 난폭한 인간이라는 딱지까지 추가되었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혁명이 일어나기만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아니 요즘은 모든 게 한없이 꿈을 대는 것이 유행이므로 혁명이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었다. 알란의 아버지는 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었다. 지금 스웨덴 사회에서는 국제적인 모델이 필요했다. 어딘가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게 필요했다. 그러면 이 나라에도 불이 붙어 식료품상 구스타프손 같은 자본주의자 부스러기들이 벌벌 떨게 되리라. 그리하여 알란의 아버지는 짐을 꾸려 차르를 타도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 알란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남편의 봉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창피스러운 화상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것이 그렇게 후련할 수 없었다. 가장이 나라를 떠났으니 칼손 부인과 이제 10살이 된 알란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농가 주변의 자작나무를 베어 땔감을 팔았다. 알란은 플랜시의 교회에 공장이 있는 니트로 글리세린사의 한 자회사에 사환으로 들어갔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무렵에는 페트로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기적으로 날아드는 편지들을 통해 알란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남편의 사회주의적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곳의 친구들과 지인들에 대해 말할 때 페트로그라드의 기득권 인사들을 언급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가장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카를이었는데 알란이 듣기에는 별로 러시아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성이라는 파베도 마찬가지였다. 알란의 아버지에 따르면 문제의 파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단다. 따라서 제대로 교육받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가정하에 전제정이 민주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바베는 볼세비키 10명 중 7은 문맹이라고 경멸한 어조로 주장하면서 이런 글자도 모르는 떼거리에게 권력을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알란의 아버지는 웍스홀트 마을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며 볼세비키들을 변호했다. 너희는 러시아 글자가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이곳 사람들은 읽는 법을 쉽게 익히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볼세비키들의 행동 방식이란다. 그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셰트르만란드 지방을 가로지르는 레일을 깐 스웨덴 노동자들만큼이나 보드카를 퍼 마신단다.
알란의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독주를 범하신 인간들이 깐 레일이 똑바로 뻗어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고, 스웨덴 철도 중에서 조금이라도 삐딱한 곳이 보일지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곤 했다. 볼세비키들은 이들보다도 형편없는 자들이란다. 파베는 사회주의자들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이고 죽일 것이며 결국 사회주의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단다. 따라서 이 지경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선하시고 교양 넘치시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 올바른 비전을 지니고 계신 차르 니콜라이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였다. 파베가 무턱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차르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란다. 그에 따르면 이 군주는 정말로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시란다. 단지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인데 이러한 불운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란다. 거듭된 흉작과 날뛰는 볼세비키들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단다. 그리고 독일 놈들은 그분이 군대를 동원했다고 난리치기 시작했단다. 참조.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암살되자 세르비아를 후원하던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독일의 총동원력 철회 요구를 러시아가 묵살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을 뿐이란다. 또 사라예보에서 대공과 대공비를 살해하라고 시킨 사람은 차르가 아니지 않는가? 파베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며 알란의 아버지를 어느 정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알란의 아버지는 그 불운한 차르에게 어떤 친밀감 내지 동지의식 같은 것을 느끼는 듯했다. 러시아의 차르에게나 플랜의 한 정직한 평민에게나 조만간 운은 바뀌게 되리라. 아버지는 한 번도 러시아에서 돈을 보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몇 해 지난 뒤 알란과 그의 어머니는 부활절 달걀 하나가 든 소포를 받았다. 아버지의 말로는 그와 함께 술 마시고 토론하고 카드를 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장식 달걀들이나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그 러시아 친구에게서 도박을 하여 따낸 물건이란다. 알렌의 아버지는 이 달걀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보내주었으나 당사자는 성을 발칵 내며 이 옌병할 멍청이가 차라리 진짜 달걀이라도 하나 보내주었으면 배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달걀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어쩌면 식료품상 구스타프손이 이것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그는 항상 뭔가 특별한 것으로 폼 잡기를 좋아했는데 이 달걀이야말로 조금 특별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식료품상 구스타프손이 이틀간 고심한 뒤 바베의 달걀 값으로 18크로나를 제의하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현금은 아니고 그의 가게에 진 외상빚을 탕감한다는 조건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어디인가. 그 후 알란의 어머니는 달걀 소포들이 더 날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차르의 장군들이 군주를 저버려 차르는 퇴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만 받았다. 이 편지에서 알란의 아버지는 장식 달걀을 만든다는 그의 친구가 스위스로 잽싸게 도망쳐 버렸다며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자신은 러시아에 남아 어쩌다 이번에 권력을 잡은 레닌이라는 웃기는 작자와 맞서 싸우겠노라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여기서 카를 파베는 부활절 장식 달걀 공예로 유명한 제정 러시아 시대의 보석 세공인 카를 구스타포 파베르제, 이는 1846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위그노 교도의 후예로서 파베르제라는 이름은 프랑스 이름이고 카를은 그가 공부했던 독일의 이름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가 스웨덴 딸기를 재배할 목적으로 러시아 땅 12제곱미터를 구입한 바로 그날 이 레닌이라는 자가 모든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땅떼기를 사는데 4루블밖에 들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난 절대로 이 딸기 밭을 앉아서 빼앗기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알란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끝맺었다. 이젠 전쟁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이 한창이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전 세계는 전화에 휩싸여 있었다. 이 전쟁은 알란이 니트로글리세린사의 사환으로 취직한 직후에 발발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상자들에 담으면서 다른 직공들이 시국에 대해 주고받는 논평들을 듣곤 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고 또 어른들은 어떻게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다.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그러고 나서 독일 사람들은 어느 오후 룩셈부르크를 접수한 뒤 프랑스에 선전포고했다. 그러자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했고 이어 독일은 대벨기에 선전포고로 응수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세르비아는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다. 일본과 미국은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바그다드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또 그리스는 불가리아와 아랍은 터키와 치고받고 싸웠다. 이젠 전쟁이다 라고 알란의 아버지는 선언했다. 그리고 얼마 뒤 레닌의 부하들은 차르와 그의 가족 전체를 학살했다. 이를 통해 알란은 차르의 불운에는 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몇 주 뒤 페트로그라드 주재 스웨덴 영사관에서 알란의 아버지가 사망했음을 알리는 전보를 윅스홀트에 보내왔다. 알란의 아버지는 10 내지 15제곱미터 남짓한 소유지에 울타리를 두른 다음 그것을 독립공화국으로 선포했단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땅떼기에다 진짜 러시아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울타리를 허물려고 침입한 2명의 정부군 병사와 싸움을 벌이다 죽은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2주먹을 휘둘렀고 2병사는 그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마에 총알을 박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고 한다. 이그, 이 화상아, 좀 덜 멍청한 방식으로 죽을 수는 없었던 거야? 알란의 어머니는 영사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한탄했다. 그녀는 남편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톱질도 예전 같지 않아 은근히 기대를 품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탁 쉰 목으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한 번 내쉬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애도를 마쳤다. 그리고 알란에게는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라고 다소 철학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런 다음 알란의 머리칼을 다정하게 헝클어뜨려 주고는 다시 나무를 하러 나갔다. 알란은 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는 객혈을 하고 있으며 전쟁은 끝났다는 것만은 이해했다. 알란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덧 13살이 되어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질산 암모니아, 톱밥, 트리니트로토레안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성분을 혼합해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것도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선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하러 다녔다.
2년 뒤 알란의 어머니는 기침을 멈췄다. 그리고 하늘나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 그의 어머니가 빚 8크로나를 갚지 않고 제멋대로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화가 단단히 난 식료품상 양반이 달려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알라는 이 구스타프 손을 필요 이상으로 살찌워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식료품상님, 이 문제는 우리 어머니하고 상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삽이라도 한 자루 빌려드릴까요? 식료품상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구스타프 손의 체격은 왜소한 편이었다. 반면 15살 소녀는 뼈대 굵은 장정이 되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만일 그 미치광이 아비의 성격을 반이라도 물려받았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구스타브소는 돈을 세며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알라는 어머니가 대체 무슨 수를 써서 수백 크로나나 되는 돈을 저축해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거나 어머니는 돈을 남겨놓았고 그 돈은 장례를 치르고도 칼손 다이너마이트사를 창립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알란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했지만 이미 니트로글리사린사에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터였다. 그는 농가 뒤편의 자갈 채취장에서 다양한 폭발물들로 온갖 종류의 실험에 열중했다. 그 폭파 실험 중 한 번은 너무나 강력해서 2k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사람의 암소가 유산을 해버렸다. 알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문제의 이웃은 식료품상 구스타프손과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카알손의 약간 마치간 아들을 꽤나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니트로그리세린사에서 사환으로 일한 뒤로 알라는 스웨덴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최근 소식들을 알기 위해 매주 자전거를 타고 플랜의 시립 도서관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토론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만나곤 했는데 이들은 모두 알란을 이런저런 정치운동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알란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싶었지만 거기에 끼어든다거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어린 시절은 꽤나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9살 때 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소년을 달리 규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한편으로 그는 기억 속의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짧았던 삶 동안 여러 번 정치적 관점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좌익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차르 니콜라이 2세를 숭배했으며 마지막에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부동산 분쟁을 벌이다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모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국왕부터 시작해 스웨덴 사회주의 아버지인 얄마르 브란틴과 식료품상 구스타프손을 걸쳐 볼세비키에 이르기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해가며 이 세상 모두를 저주했다. 그 누구보다 알란의 아버지를 저주했다. 알란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학교는 3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쓰기와 읽기와 세마기를 배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정치의식이 투철한 니클로 그리사린사의 동료들은 그에게 세상사에 대한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알란의 인생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알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그 메시지가 소년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정착한 뒤에는 영원히 남았다. 세상 만사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 중 하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적어도 타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윅스홀트의 거실에 날아들었을 때도 알란은 가족의 전통에 따라 묵묵히 숲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을 뿐이다.
물론 다른 때보다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말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숨을 거두었을 때 알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관을 집 앞에 서 있는 연구차까지 나르는 광경을 주방 창문으로 지켜보며 나직히 중얼거렸다. 안녕 엄마. 그리고는 삶의 한 페이지를 넘겨버렸다. 알라는 자신이 차린 다이너마이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1920년대 초에는 쇠드르만란드 일대에서 꽤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토요일 저녁이면 또래 젊은이들은 춤을 추러 갔지만 알라는 집에 틀어박혀 다이너마이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합들을 찾아내기 위해 끙끙댔다. 일요일에는 자갈 채취장에서 실험을 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윅스훌트 교구 목사에게 약속한 대로 실험을 삼갔다. 그 대가로 목사는 그가 예배를 빼먹어도 크게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냈다. 워낙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는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경매를 받았다. 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데다 악명 높은 아버지를 둔 까닭에 부르조아들도 그들의 살롱에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식료품상 구스타프소는 칼손 집안의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과 마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만일 이 건방진 녀석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녀석의 어머니에게서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한 장식 달걀을 스톡홀름의 한 외교관에게 얼마에 되팔았는지 알게 된다면 말이다. 그 짭짤한 거래 덕분에 구스타프소는 윅스홀트 마을에서 세 번째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는 구스타프손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25년 8월의 어느 일요일 그의 운은 바닥나 버렸다. 예배를 마친 그는 값비싼 차를 몰고 드라이브에 나섰다. 주 목적은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거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택한 드라이브 코스는 알란 칼손의 농가 앞을 지나갔다. 농가를 끼고 도는 커브길에서 신이나 운명이 개입한 게 아니라면 신경이 약간 예민해졌던지 구스타프손은 기어 변속을 잘못해 커브길을 벗어나 농가 뒤쪽 자갈 채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구스타프손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알란 칼손의 땅에 무단 침입하게 되어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부터 입맛이 썼으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미친 듯 달리는 자동차를 간신히 정지시킨 순간 알란이 이날의 첫 번째 폭발 실험을 시작했던 것이다. 옥외 화장실 뒤에 몸을 잔뜩 웅크린 알란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자갈 채취장에 와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구스타프 손의 자동차가 산산조각나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식료품상의 조각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집 근처의 잔디밭에서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다. 그렇게 혼자 뚝 떨어져서 재난의 현장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이 자갈 채취장에 뭐하러 들어온 거요? 알란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식료품상은 유구무원이었다. 이후 4년 동안 알란은 부족했던 교육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갈 채취장의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기 때문이다. 강제 입원된 이유는 약간 애매했으나 어쨌든 그의 선친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우생학 관련 저서들로 잘 알려진 베른하르드 룬드버리 교수의 한 야심 많은 젊은 제자가 알란 칼손의 사례를 가지고 멋진 이력을 쌓아보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알란은 룬드버리 교수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우생학적이며 사회학적인 이유로 거세당했다. 알란은 약간 전응아일 뿐 아니라 그의 몸에는 아비의 유전자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국가는 칼손 집안이 더 이상 번식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진단에 이른 거였다.
이렇게 졸지에 거세당했지만 알란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룬드버리 교수의 병원에서 잘 대접받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따금 끌려가 온갖 종류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당신은 때때로 사물들과 사람들을 폭파시키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가? 혹시 당신의 조상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있는가? 등이었다. 알란은 대답했다. 사물을 폭파시키는 것과 사람을 폭파시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다이너마이트로 그걸 반으로 쪼개버리면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 서 있는 게 사람이라면 그냥 잠시 옆으로 비켜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룬드버리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베른하르드 룬드버리는 환자들과 철학적 대화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다. 그는 대꾸 없이 알란의 몸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를 아프리카 피에 대해 재차 물었다. 알란은 다시 대답했다. 거기에 대해선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피부는 내 피부만큼이나 하얗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교수님, 제게 진짜 검둥이를 한 명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전부터 꼭 한번 구경해 보고 싶었어요. 룬드보리 교수와 그의 조교들은 알란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단지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휘갈기듯 메모한 다음 알란을 조용히 있게 해 주었는데 때로는 며칠 동안 그러기도 했다. 이런 날들이면 알란은 독서에 몰두했다. 모든 신문들을 읽었고 제법 규모가 큰 병원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들도 읽었다. 여기에다 하루에 3번씩 따뜻한 식사가 나오고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과 호젓한 개인 병실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알란이 이 병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쾌적한 분위기가 구겨진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천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알란이 룬드버리 교수에게 유대인이나 검둥이가 왜 나쁘냐고 물어보았을 때다. 교수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버럭 열을 내면서 칼손 씨는 자기 일에나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친 것이다. 알란으로서는 몇 해 전 어머니가 자꾸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면 귀싸대기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끌려가서 질문을 받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국회는 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거세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자 룬드버리 교수는 갑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져 알란은 다른 사람에게 침대를 내주어야만 했다. 1929년 봄 병원 측은 알란이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선언한 뒤 플래행 기차표 한 장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과 함께 그를 거리로 내쫓았다. 윅스홀트까지의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걸어서 가야 했지만 알란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사실 4년 동안이나 갇혀 지냈으니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풀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참조.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2013년 1월 3일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바 있지만 서구에서는 이 역사가 훨씬 깊다네요. 덴마크는 1929년에 유럽 최초로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했고 1973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44년에 외과적 거세를 도입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합니다.